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5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여성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노래가 갑자기 인사하자마자 나와서 왜 그런가. 이 노래에 관련된 얘기를 오늘 하자는 얘기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누드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으로 이제 10월 17일에 컴백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공개하자마자 멜론, 지니, 벅스 등 주요 음악 플랫폼에서 일간 차트 1위를 차지했고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튠즈 톱 앨범 부분에서 프랑스, 뉴질랜드 등 40개 지역에서 1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아이들의 컴백곡이 누드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네. 일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누드라니 걸그룹의 성적 대상이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이런 염려의 반응도 있었는데요. 곡과 함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면서 다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 자체가 마릴린 먼로를 모티프로 하면서 누드라는 말을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누드라는 말을 재해석한다. 네, 그래서 곡의 영문 제목도 NUDE가 누드는 아니라 원래 NUDE. 네, 근데 NXDE. 뭔가를 X가 그 안에 딱 들어가는 거네요. 다르게 쓰겠다라는 의미 같은 것들을 좀 담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럼 해석한다는 건가요? 지금 이게 이 아이들이. 보통 누드가 나체라는 의미잖아요. 네. 근데 나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러니까 뭐 허울 같은 걸 쓰지 않은 어떤 모습으로서 누드를 내세우고 있고요.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사 들으셔도 또 잘 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도 들었는데도 뭔지 모르겠는데요. 네, 또 좀 저한테도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잘 보면 네. 야한 작품을 기대하셨다면 I'm sorry. 그딴 건 없어요. 라는 가사가 나오고요.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I'm born nude. 번태는 너야 루드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번역을 하자면 나는 누드로 태어났어. 그걸 야한 것으로 보는 당신이 문제야. 저속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드란 알몸의 상태라기보다는 나의 본 모습. 나의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런 모습을 어떤 식으로든 외설적으로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문제 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정말 인간은 누구나 아이 때 처음에 뭐 누드로 태어나죠. 네. 그리고 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옷도 입고 우리가 페르소나도 하면서 본 모습을 감추고 살게 되는데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 하는 뭐 이런 질문도 하게 되고. 네. 근데 왜 하필 마릴린 먼로를 여기에 가져다가 쓰게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먼로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콘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의 곡도 앞으로 이런 아이콘처럼 다양하게 해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곡의 주제 자체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사랑받을 바에는 나의 모습으로 미움받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도 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마릴린 먼로와 만나는가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이라는 그룹의 특징 중 하나가 멤버들이 작사, 작곡, 프로듀싱 등 이 프로세스, 곡 작업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특히 이제 그룹의 리더이자 메인 래퍼인 전소연 씨가 직접 이제 프로듀싱 한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소연의 색이 굉장히 진하게 이제 작품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전소연 씨가 한 예능에서 이 작품의 기획 의도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먼로는 금발에 야한 심볼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먼로가 되게 똑똑했다고 하더라. 책도 엄청 좋아했다고 하고 그래서 먼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사회가 그렇게 보지 않을 때에도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모습 자체로 사랑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다.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소연 자신이 아티스트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원로를 통해서. 예, 그렇죠. 역사를 먼저 산 여성 아티스트이기도 한 먼로를 이제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었는데 네. 과연 사회는 그렇게 보려고 했었던가라고 네. 생각해 본다면 또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지금 호평받는 데는 근데 또 다른 배경이 있다면서요? 네. 뭐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먼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관점들로 보고 다른 해석들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 비슷한 시기에 마릴린 먼로의 삶에 대해서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영화가 한 편 등장했어요. 이 두 작품이 비교가 되면서 아이들의 해석이 정말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던 건데요. 네. 앤드류 도니믹 감독의 영화 블론드가 바로 그 작품입니다. 7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 진출작이기도 해서요. 영화의 만듦새나 작품성 같은 것들은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논란을 좀 만들었거든요.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특히나 이제 마릴린 먼로에 대한 모독이라는 평가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먼로를 차용하고 있을 뿐 이게 계속 이제 감독도 그렇고 원작 소설이 있는데 원작 소설도 이건 허구다. 먼로에 대한 재해석이다. 뭐 시대에 대한 재해석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허구라는 명목 아래 실제로 먼로의 삶에서 벌어지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 작품 속에서 그리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예컨대 임신 중절을 했다거나 아니면 찰리 채플린의 아들인 찰스 채플린 주니어와 연애를 했다거나 뭐 어떤 식의 특정한 어떤 성관계를 했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설정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걸 굉장히 이제 자극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문제는 허구적인 해석을 넣었다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픽션이니까 허구적인 그렇죠. 해석을 넣을 수 있는데 그 허구적인 해석을 통해서 마릴린 먼로라는 어떤 자극적인 아이콘을 착취하는 형태였다고 예. 저는 그걸 생각하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시선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릴린 먼로의 이야기야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영화를 관심을 보면 가졌는데 완전히 다른 방식의 이제 먼로를 만나게 되고 그게 너무 이제 자극적인 이미지들이기도 했었던 네. 거죠. 그래서 미국의 영화평론가 그레이스 랜돌프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기 영화인 것처럼 하는 전기 영화인 척하는 강간 판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심하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먼로를 굉장히 취약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성적 관계를 강조하는 물론 먼로 본인 자체가 남성과 관계를 맺는 것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그건 그 사람의 삶의 성격이기도 한데 특징이기도 한데 그거를 볼거리로 삼고 그렇죠. 폄하하는 거 그러니까 모욕을 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도 그렇죠.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들이 등장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SNS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보지 말자라는 흐름이 등장하기도 했었으니까요. 너무 비슷한 시기에 딱 비교가 되는 작품이 이제 누드로 등장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주목을 받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참 마릴린 먼로는 시대가 굉장히 오래전 배우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것도 네.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누드를 이제 보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너무 또 그리워서 먼로의 그렇죠. 작품들을 다시 찾아보고 했는데요. 네. 카메라 안에서 눈빛을 볼 때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여전히 저는 심장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도대체 이 먼로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 이제 여러 편으로 만들어지고 했는데 누가 연기해도 먼로는 못 담는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먼로 같은 경우는 만인의 연인, 뭐 영원한 섹스 심볼 이런 이름으로 불리죠. 가장 유명한 이미지는 아무래도 7년 만에 외출에서 그 하얀색 원피스를 너무 입고 기억나요. 네, 지하철 통풍구에 서 있는 네. 이 이미지일 텐데요. 사실 그건 한편으로 당시에 헐리우드 영화 스튜디오와 에이전시에 의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미지이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뭐 수행을 한 이미지이기도 할 테지만요. 먼로가 데뷔해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1950년대에서 60년대 초까지거든요. 40년대에 이제 데뷔를 하고 사랑을 받았던 게 50년대 딱
그때였던 거죠. 이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례 없이 보수화됐던 시기이고요. 그 시대가 보고자 했던 어떤 여성의 이미지. 여성상을 만든 거군요. 있었던 거죠. 근데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시대 안에서 두 개의 여성상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나가 그레이스 켈리였고요. 다른 하나가 마릴린 monroe였습니다. 좀 다르네요, 정말. 완전히 다르고요. 네. 그레이스 켈리 같은 경우는 부르주아 가정에서 잘 자란 숙녀로 계속 이미지화가 됐다면 숙녀, 그 표현이 맞네요. 네, 마릴린 monroe 같은 경우는 원가정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여러 가정을 전전하면서 성장을 했고 누드 모델로 연예계에 이제 진출을 하거든요. 그렇게 데뷔한 섹스 심볼로 이미지화가 됐었던 거죠. 근데 그런 각자의 캐릭터가 작품성 캐릭터들과 만나면서 이미지 상품으로 경고화됐고요. 그 두 여배우의 모습이 사회가 여성을 두 가지 스테레오타입으로 그리고자 그렇죠. 했을 때 요조 숙녀냐 네. 아니면은 뭐 섹시한 여자냐 이렇게 네. 이제 데뷔할 때 그 두 가지 이미지가 사실 이미지 상품으로서 등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건 그레이스 켈리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모나코의 왕자랑 결혼하면서 왕비가 되거든요. 그렇죠. 몰로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에 이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레이스 켈리가 여왕이 된 것이 이 그레이스함을 우아함을 완성했다라고들 하지만 당시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있었대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아함을 상징하던 여성이 말하자면 모나코 같은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부패한 군주제의 여왕이 됐다. 라고 하는 걸 엄청난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팬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돌아보면 두 배우 모두 시대가 원하는 그 이미지대로 완벽하게 살아낸 것은 아니었다. 각자의 그렇죠.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데 말씀해주신 특히 마릴린 monroe의 뭐 섹스 심볼, 백치미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그런 이미지하고 다른 그녀의 본 모습은 다른 게 있었다. 지적이고 네. 뭐 이런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이제 61년에 monroe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monroe를 재해석하려는 작업들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만들어진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들을 말하자면 계속 발굴하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독서광이었다든지 아니면 시대의 지성들과 어울리는 지적인 여성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강조가 됐었죠. 예. 근데 당시에도 1950년대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1957년에 당시 이제 monroe의 이미지를 분석했던 한 영화평론가가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요. 백치미를 빛내는 금발 미녀가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어울리고 공산주의자인 아서 밀러와 결혼을 한 것이 대중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비쳤을까? 이런 질문하거든요. 아서 밀러와 결혼했었죠. 네, 맞아요.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맞습니다. 유명한 희곡 작가이고 유명한 공산주의자이기도 한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밀러와의 관계 같은 것들도 주목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발견한 또 재미있는 얘기가 한편으로는 monroe가 진짜 일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함께 출연했던 제인 러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화 촬영이 끝나고 나면 뭐 여러 회차를 촬영할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의 촬영이 끝나고 나면 자기는 쉬러 갔는데 마릴린 monroe는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연기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자기 연기를 닦아내면서 사실 저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는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명작이 이제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굉장한 자기 노력이 있었다. 특히나 이 작품 자체가 좀 재미있는 게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자체가 저는 monroe의 필모그래피에서 좀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monroe가 연기를 했었던 로렐라이라는 캐릭터가 자기의 백치미를 활용해서 백만장자 부자와 결혼을 하려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내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여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백치미를 연기하는 스마트한 여자인 거죠. 근데 그 작품을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monroe 스스로가 사회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렇죠. 이 작품을 통해서 일종의 자기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섹스 심볼이건 독서광이건 그 어느 쪽이건 간에 그 시대의 대중이 보고 싶어하는 monroe의 모습들
어쩌면 지금도 연예인들이란 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예. 것이고 진짜 몬로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로만 설명되는 건 아닐 맞아요. 텐데 네. 우리가 영원히 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멀로가 더 관심을 계속 받는 거는 그 죽음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미스테리하다 그럴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자살이냐 네. 뭐 사고사냐 그렇습니다. 살인이냐 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큐멘터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이제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마릴린 먼로 미스터리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딱 그 질문을 추적하거든요. 네. 근데 왜 먼로가 살해당했을 수도 있을까라는 질문이 등장하냐면 역시나 먼로 사행의 마지막에 그 유명한 이제 케네디 형제와의 스캔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다큐멘터리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FBI 문서까지 보거든요. 그러면서 밝혀내는 건 먼로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하고 그의 동생이자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로버트 케네디 둘 다를 만났다라고 하고요. 동시에 만나고 있었고 로버트 케네디와 좀 더 깊은 관계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거든요. 근데 문제는 먼로가 아서 밀러도 공산주의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들과 당시에 많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두 케네디들과 연애를 하기 전에 FBI가 먼로를 도청하고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네. 근데 이 먼로가 그런 이제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 형제와 가까워지면서 국가기밀들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FBI가 제거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등장하게 됐었던 건데요. 네. 사실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밝히고 있는 건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약물 과다 사용에 의한 사고사였다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다큐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 여배우를 말하자면 놀잇감 정도로 여겼던 어떤 정치계와 연예계의 유착 안에서 먼로가 어떻게 이용당했는가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이 예민한 아티스트에게 어떻게 모멸감을 주었고 상처를 주었는가 를 파헤치면서 사실은 그의 죽음이 이런 식의 남성 중심적인 어떤 남성연대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먼로가 자택에서 사망하던 그 시점에 로버트 케네디가 그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먼로가 왜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가를 밝힐 수가 없었고 비극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한 개인으로 본다면 굉장히 죽음의 순간에는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이들 이야기로 다시 이제 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멀로에 대해서 이런 오마주를 한 것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뭐 아이들이라는 아이돌 그룹 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미지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여성 아이돌인데 이 아이돌이 한국 사회가 여성 연예인 특히 여성 아티스트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고 늘 시선의 대상이 되었던 존재들이 그 시선을 어떻게 보면 객석으로 돌리는 거죠. 당신들을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점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갑론을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갑론을박이 정말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리고 그런 갑론을박을 촉발시킨다는 게 전소연의 작품이 2022년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사회적 의미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뮤직비디오 자체가 뭐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나 7년 만에 외출 같은 유명한 영화의 유명한 장면들을 이제 패러디하고 있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소위 섹시하다라는 의미가 붙는 란제리룩 의상과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비판한다면서 그런 대상화를 강화하는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 아니냐 모순이다라는 지적인데요. 저는 나올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섹시함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여성이 섹시해지는 맥락과 남성이 섹시해지는 맥락이 다르고 그래서 섹시함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달라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성의 섹시함 어떤 자질들이 섹시하다고 평가받는 건 여성이 운신의 폭을 줄이지만 남성의 섹시함은 그 운신의 폭을 확장시키는 방식들이 한국 사회에 특히 있고요.
좀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내생남이라고 내가 섹시한 남자라고 하는 건 트렌드가 되지만 내생녀는 유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섹시함이라는 자질이 인간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면 여성에게는 섹시함이라는 자질이 오히려 여성의 인간성을 박탈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을 신체로만 축소시키고 환원시켜서 그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게 여성적 섹시함이었다고 한다면 이 의미망을 좀 깰 필요가 있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섹시함은 앞에 이제 내생녀가 유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성과는 무관한 것, 소극적인 것, 곧 깨질 것 같은 것, 복종하는 것 이렇게 의미화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서 여성이 주체가 아니라 도구가 되어온 역사가 있는 거죠. 이걸 고민한다면 전소연의 누드라는 작품은 정확하게 이 고리를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섹시함을 보여주는데 이게 나의 사고의 결과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누드가 완벽한 작품은 당연히 아니고요. 사실 어디에도 완벽한 건 없을 세상에 것 같고 있을까요? 또 뭐 페미니즘의 이데아냐 하면 그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하지만 여자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신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라는 점에서는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 작품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나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자, 손희정의 문화비평 오늘 고정관념에 맞서는 여성 그룹 아이들의 노래 누드 마를린 먼로에 관한 이야기 손희정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 마치면서요. 아이들의 누드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